비틀즈의 막 존 레논이 막 이매진 우드스탁 와 베트남전에 대한 반전 시위라든지 흑인 민권 운동이라든지 권위의 권위를 다 무너뜨리고 싶어 했었던 60년대 프리덤 자유의 시대. 진격의 10년 1960년대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1960년대를 가로지르는 17가지 주제를 살펴보고 있고요. 1945년 이후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의 세계, 그리고 1960년대를 가로지르며 마지막으로 이제 1960년대 이후 나의 현대사, 이렇게 좀 주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책 얘기 좀 나누면서 그 1960년대 때의 시대 정신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를 위한 상상력을 좀 가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이전의 세계를 이야기한다면 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식민지 체제가 무너지게 되고 영국과 프랑스라는 구지배 세력이 몰락을 하고 미국 주도의 새로운 신질서, 그리고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대 어떤 냉전 시대의 충돌, 그리고 전후 복구 차원에서 엄청난 경제 부흥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거는 그냥 별 의미 있는 배경 설명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과거가 어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떤 열정을 쏟아내고 있느냐. 왜 하필 1960년대일까? 이걸 좀 더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1960년대는 강력한 이상주의가 넘실대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혁명이 가능하다. 혁명이 가능하다는 것이 단순하게 무언가를 타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랑 완전히 다른 거죠. 오늘 우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G2 같은 이야기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철저하게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자본의 질서가 모든 걸 다 꽉 잡고 있는 시대잖아요. 뭐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강달러가 되고 저달러가 되고 사실 나랑 아무 상관없는 것들이거든. 그냥 오면 나는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세계가 두 개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이 지배층들도 굉장히 좀 어떤 피지배층들을 좀 잘해주려고 노력도 하고 여차하면 다른 거를 꿈꿔볼 수도 있고 이런 좀 이상주의적 정서가 넘실대고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때 참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 청년 정신이라고 얘기할까요? 유사하게 비교한다면 1980년대 때 보면 막 대자보 어마어마하게 붙고 막 거리에 나오고 막 시청거리가 꽉 차고 경찰들이 어찌할까 모르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80년대 때 그런 게 유럽이나 미국에서 몇 배 더 있다고 보시면 돼요. 벽면 전체가 체게바라 얼굴인 거야. 그러면 나와서 토론회하고 싸우고 막 외치고 그러면 사람들 몰려들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저래야 되겠습니까? 대학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청년들이 엄청난 자율성을 갖고 있고 활력 있게 여러 가지 사회에 대해 저항하던 시대의 정신이 또 두 번째로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조직화예요. 조직화. 한 명이 산발적으로 소리 지르는 건 힘이 없잖아요. 근데 이 시기 때는 이게 굉장히 조직화된 형태로 나타나요. 그중에 제일 유명한 건 마틴 루터 킹으로 상징되는 흑인 민권 운동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이나 말콤 X 같은 지도자들이 흑인의 어떤 인권 향상을 위한 이렇게 딱 기치를 올렸었을 때 각지의 교회와 흑인 커뮤니티들이 쏟아져 나와서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와! 막 하게 되는 열정과 이상주의가 조직적 힘으로 드러나던 때라는 것도 또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 국제적인 역동성이에요. 지금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뉴스 보면 뻔한 싸움이잖아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막 때린다라든지 아니면 그냥 강한 나라들끼리 말로 설전을 벌인다라든지 혹은 그냥 나라의 대통령이 뭐 명령하면 비행기 떠서 자기들끼리 무력 시위하고 가고 역동적이지 않은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시기로 돌아가 보면 결정적인 사건이 베트남 전쟁이죠. 세계 초강대국이었었던 미국이 정말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베트남이라는 나라한테 패배했었잖아요.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 같은 것들을 진행하면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와는 많이 다르지만 공산혁명이 인류를 해방시킬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믿음 같은 것들도 이때 굉장히 넘실대던 시점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약소국 내에서 작은 나라, 힘없는 나라가 지금처럼 가난하고 원조받는 나라가 아니라 뭔가 혁명을 꿈꾸고 대안을 추구하는, 그래서 이제 좀 국제적인 역동적인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녹화를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흥분했던 이유는 흥분한 분위기가 구조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큰 비전을 생각하게 되고 세상의 변화를 생각하게 되고 더 나은 세계에 대해서 행동을 하게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세계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언제나 주류 권력 위주의 이야기를 배웠다면 이번 책에선 그렇게 다르지 않았었던 수많은 알제리, 베트남, 아프리카 등등등 작고 힘없고 우리랑 되게 비슷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저 같은 이런 어떤 흥분된 감정이 없더라도 읽으면서 60년대에 대한 시대상을 전반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좀 그런 장점이다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책에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60년대를 이야기하면 60년대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이제 68의 혁명이죠. 기존의 프랑스가 갖고 있는 기성 권위에 대한 충돌이 딱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는 엄숙한 기독교주의라든지 청교도주의, 그리고 드골적인 강력한 리더에 의한 권위주의적 리더십,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이렇게 딱 꽂혀 있었던 위계적인 사회 풍토, 이런 게 되게 강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젊은 층도 이제 그게 싫은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이것도 또 하나의 제국주의적 싸움 아니냐. 기존의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문화를 동의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 과정 속에서 기성의 기존의 문화들이 요구했었던 성적인 엄숙성, 이걸 거절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자유롭게 살겠다 라고 하면서 다양한 어떤 담론들을 막 쏟아내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프랑스의 소위 말하는 엘리트 교육이 상당 부분 해체가 됐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의 경쟁력에 가장 종을 먹고 있는 교육제도의 모순 같은 것들이 프랑스도 있었는데 68혁명을 통해서 바뀌었다. 프랑스 혁명 같은 게 신분제를 해체시켰고, 러시아 혁명 같은 경우가 이제 민중이나 프롤레타리아트의 발견이라고 하는 중요한 변화였다고 본다면, 68의 결과물이라는 것은 인류의 문화적 해방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한테 되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모습들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문화를 누리고, 우리가 원하는 성적 결정권을 갖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건데, 왜 나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고, 이런 외부적 규정력에 의해서 살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주체적 삶을 살지 못하는가? 라는 주제를 선각자들이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거를 받아서 이 시기 때 강렬하게 저항을 하면서 그 권리를 다 만들어간 거죠. 그것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게 얼마나 크겠어요. 또 이 시기 때 그런 것도 나타나지만, 내가 여성이지만 보이시한 행동을 한다라든지 자연주의적인 행동으로 넘어간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막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의 원형이 다 68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 68운동의 문화적 수혜는 우리가 지금 다 누리고 있는 거니까 그런 건 우리가 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번 책에서 굉장히 좀 인상적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 이야기랑 그 시기 때 세계사 이야기를 같이 붙였다는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인 전 측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이 시기 때 우린 이런 일이 있었구나, 요땐 이런 게 있었구나 하면서 좀 이렇게 비교적으로 같이 좀 볼 수 있는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시기적 관점을 봤었을 때, 우리가 60년대 때 문화적 혁명을 이뤄내지 못했지만 45년에 해방됐던 나라가 불과 15년 만에 4.19 혁명이란 민주혁명을 성공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가 인지를 못했더라도 세계사의 조류 속에서 우리도 성금성금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보면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군사 쿠데타, 아니면 이 독립운동가의 장기 독재, 혹은 뭐 엄청난 억압과 민간인 학살과 야만적 이야기들이 거의 점철이 되잖아요. 우리도 그런 것들을 겪긴 겪었지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은 뭐냐? 우리는 그런 어떤 군사 독재나 어떤 좀 야만적인 인권주의 전에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시민혁명을 먼저 이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역사가 좀 다르게 나아갈 수 있었던 거고, 돌아보니까 이 진격의 10년이라 불리는 1960년대 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진격을 하고 있었던 흔적을 또 찾아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영국,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을 보면 먼저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사회 시스템이 개조가 된 상태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도 보면 먼저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산업화가 진행되니까 그 안에서 만들어진 모든 부조리가 결국은 그 다음에 시민혁명으로 깨지면서 우리 사회가 지금은 결코 이런 것들에 뒤떨어지지 않는 나라로 발전했다.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게 되는 거겠죠. 그런 부분에서 좀 4.19 혁명이 1960년대였다는 사실을 환기시켜준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 책,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1960년대 때 또 하나의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뭐냐면 킨즈이 보고서.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 사람이 원래 이 동물학과 교수였고, 이 사람이 연구 방향을 바꿔서 무려 10년이나 기간 동안 12,000명의 사람들 다 분야 분류해서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을 다 인터뷰를 하면서, 이 당시 정말 이렇게 입으로도 꺼내지 못하던 자유행위, 혼외정사, 동성애, 매춘,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성생활에 대해서 다 분류하는 보고서를 내면서 난리가 난 거거든요.
남성의 92%가, 여성의 62%가 사실은 나 몰래 밤에 외로움을 달랜다. 특히 동성애 같은 단어나 매춘 같은 단어들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못했던 주제들인데 얘기를 하게 되고, 이런 이야기가 공개가 된다는 건 그러면 이혼 같은 거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 시야로 보는 것이 맞냐, 매춘이나 성 문제 같은 경우들도 너네 그렇게 되게 나와서 뭐 기독교 국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얘기하지만 실제로 니들이 이런 위선적 인간들이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기존의 기성 질서를 한 번에 없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이야기하지 못했던 수많은 이야기를 마치 이 책의 두께가 이렇게 두껍듯이, 하지만 재밌어요? 까발리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가 미국 사회를 타락시켰냐? 단기적으로 보면 60년대 흐름이라는 것이 성의 개방화라든지 혹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면 퇴폐와 타락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이제 반대극부가 일어나거든요. 뭐 70년대 때 복음주의 운동이라든지 또 어떤 그런 가족 회복 운동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면서 이 미국 사회가 보다 더 역동적인 사회로 발전하는 또 힘도 되기 때문에 60년대의 모든 것이 옳다라기보단 60년대 그 수많은 극단적 질문들이 지금의 역동적인 사회상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60년대 하면 자꾸 이렇게 히피, 이매진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60년대에 비로소 환경 이슈가 딱 등장했던 해예요. 초기에 이 해양 박물학자인 레이첼 카슨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제기를 할 적에 이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탄압이 있었거든. 언론들은 다 기업의 광고에 의해서 이제 먹고 사니까 다 카슨 틀렸다, 이 내용 잘못됐다, 이런 비판적 기사를 또 실기도 하고, 당시 이제 농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한테 결혼도 하지 않은 한 독신 여성이 쓸데없는 유전학에 관심을 둔다, 뭐 이런 어떤 비난하는 보고서를 또 올리기도 하고, 히스테리를 부리는 멍청한 암염소, 이거 너무나 노골적인 성비하 발언, 집단 학살자, 뭐 이런 어떤 발언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이야기가 뭐냐면, 요즘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지구온난화 사실 뻥이래. 환경단체 걔네들 그 후원금 받아다가 지들 해외여행 다닌대. 저희가 ESG 목표 몇 % 달려 친환경 기업입니다, 이러면서 실질적으로는 기만적인 상술을 펼치는 것들 많잖아요. 이런 모든 요소가 사실은 이 1960년대 때 레이첼 카슨의 친북의 법이 나왔었을 때 거의 원형처럼 다 등장했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우리가 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유와 해방을 향한 목소리도 높아졌지만 그것을 어떻게 찍어 누르려고 했는가도 가감없이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이상적인 지구를 살리려고 하는 이 간절한 노력이 어떻게 방해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패턴을 미리 연구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대응하면서 새로운 전략들을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것들, 그 부분에서 저는 자본은 매번 뻔한 방식으로 우리를 괴롭힌다, 이런 메시지가 이 책에 또 담겨 있어서 굉장히 좋다는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크게 반성했던 게 뭐냐면, 역사라는 건 마치 이렇게 길을 걷다가 골목을 딱 꺾었을 때 새로운 풍경을 만나듯이 역사는 정말 변화무쌍하게 바뀌거든요. 근데 저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역사 공부라는 것은 마치 미래학처럼 앞으로 예상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위주로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이야기는, 똑같은 사람들인데 50년 전에는 전혀 다르게 살았다. 근데 우리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주체적이고 투쟁적이고 모험적이고 진짜 기차게 멋지게 살았다. 모든 시대는 언제나 우리를 힘들게 만들거든요. 근데 역사는 딱 두 개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힘든 걸 인정하지 않고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시대가 있고, 힘든 거에 정말 눌려 죽는 시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많이 힘들잖아요. 힘들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지만 계속 1960년대 같은 정말 희망찬 시대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꿈을 꾸다 보면 반드시 우리가 다시 딛고 일어날 그런 대망의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희망을 쌓기 위한 독서 같이 좀 해보도록 하죠.